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결됐습니다. 찬성 반대표 그리고 기권표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우리 범여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자세한 표 분석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우리 어벤져스 토크 배틀 함께 하시는 김경국 대표, 지석규 대표와 함께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 그리고 사설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상 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때는 한일중을 한중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한중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 모든 언론도 한중일 그랬습니다. 그게 발음하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인식이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삼국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은 한일중 삼국회담입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그 관성적으로 한중일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은 곧 죽어도 우리하고 만날 때 북남이 만난다. 북을 먼저 앞세웁니다. 미국과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할 때도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얘기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당연히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죠. 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혈맹국가고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인 반면에 북한은 잠시 전쟁을 중지한 적대국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오늘 탑뉴스 한일중 정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선미 기자가 탑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일중 삼국 정상은 어제 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삼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삼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통상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삼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해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모하마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오늘 방문 첫날이죠. 오늘은 친교 일정과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있고 MOU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국방과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두 나라 간 협력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최근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하고 실전 배치할 예정인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LSAM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험 발사 참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내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서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설 해상 사격훈련 계획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입니다. 시연할 준비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UAE는 이미 지난 2022년 KAMD의 주요 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지대공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쏴서 날아오는 로켓 미사일을 격추 요격시키는 거죠. 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2를 UAE에 수출했습니다. 무기 단일 계약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조 1,000억 원 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천궁2에 이어서 이제 막바지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으로 들어갈 예정인 이 LSAM을 모하메드 UAE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직접 시험 발사 장면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LSAM, 이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이 LSAM이 그럼 어떤 무기인가? 장거리 지대공 무도유기입니다. 지대공이니까 지상에서 쏴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또는 전투기들을 요격 격추시키는 무기인데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은 최근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LSAM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2028년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대공 요격 미사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패트리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드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이 패트리엇은 저고도입니다. 낮은 고도. 그런데 뭐 낮은 고도라고 해도 뭐 15km 상공 정도에서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저고도와 고고도 사이의 중고도, 이것을 아마 이 LSAM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사드죠.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경북 우리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북한의 스커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한 600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격하기 위한 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군이 운영하는 거죠. 사드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 LSAM은 우리가 독자 개발해서 우리가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에 이어서 이 LSAM이 가세함으로써 우리의 방공망이 좀 더 촘촘하게 구축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다층화, 다지역화
가능해졌고 K방산이 세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또 사드 때문에 뭐 경제보복도 엄청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독자 개발한 우리 무기를 우리 땅에 배치하는 걸 가지고 중국이 시비 걸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LSM은 수도권 중부권 주요 군사 인구 밀집 지역에 확대 배치될 겁니다. 이 LSM은요 민간 합동으로 개발됐습니다. K방산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자마자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했고 바로 시험 참관을 하도록 지금 준비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의미 있는 칼럼을 계속 이렇게 게재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칼럼은 윤성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회 칼럼입니다. 이게 이제 연금 전문가입니다.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윤성명 전 회장의 칼럼입니다. 지금 연금개혁 이슈가 갑자기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이가 들고 나오면서 시끌시끌하고 상황인데 이 연금개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연금 문제 전문가 윤성명 전 회장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윤성명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연금개혁, 청년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왜 하필 청년이냐?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소 좀 길고 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한번 꼭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제가 핵심 내용만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성명 칼럼, 연금개혁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년 동안 강 건너 불보듯 하더니 21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뭐 화들짝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아우성이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에 1,100억 원씩 연금 부채가 늘어난다면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했다면 왜 그동안 연금 개혁 논의에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왔는지 묻고 싶다. 뭐 이제 와서 뒷북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지난해 3월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추계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더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향후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지금의 9%를 15%까지 껑충 인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이 한참 어렵다. 특히 이런 진단도 지금의 0.73%인가 하는 0.7%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1.2%로 반등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위기적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진단이 나왔음에도 지난 1년을 정치권이 허송세월했다. 수지 균형, 즉 받을 돈하고 내는 돈과 받을 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 안정화 그리고 지속가능 연금 개혁의 핵심인데 이 본질은 제쳐두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만 잘하면 보험료 적게 걷고 많이 받아도 된다는 식의 희망 고문 위주의 접근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자, 연금 제도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연금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죠. 내고 받는 거예요.
근데 99% 이상이 이렇게 되니까 연금 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인데, 뭐 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벌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주변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가 핵심인데, 이 연금 수리에 충실하려면 우리가 내는 돈과 우리가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연금 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특위는 기금 운영 관련 주제에 어떻게든 기금을 잘 운영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자, 여기에 회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을 뿐, 정작 몸통에 해당되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연금 수리 균형을 맞추는 데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료는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냐? 19.8%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 내왔어요. 이번에 여야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결국은 합의했다고 한 것이 13%예요.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19%는 돈을 내야 비로소 우리 자식들한테 부채를 떠넘기지 않고 우리의 연금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 3% 보험료였어요. 3%. 야, 너무 적게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해서 고친 게 9%입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9% 보험료를 걷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그동안 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미적립부채라고 합니다. 미적립부. 실제로 빚을 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통 큰 양보나 한다는 듯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을 21대 국회에 처리하자고 영수회담까지 하자, 뭐 대통령 회동까지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50년에 6,366조 원의 미적립 부채가 발생합니다. GDP 대비 123%의 미적립 부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버는 것보다도 더 빚을 많이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 27년 만에 미적립 부채를 3.5배나 더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해결하자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걸 이러고 계속 들들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재정안정 방안이냐 이게.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청년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왜? 청년들은 이게 미래의 자기가 부담할 부채란 말이에요.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 적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2093년, 70년 후, 보통 국민연금은 7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니까. 적어도 새 세대가 지속 가능하니까. 70년 후인 2093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2경 1656조예요. 2경. 이것을 2018년에 계산했더니 1경 7천조 원이었는데 5년 만에 무려 4,656조 원이 더 늘었어요. 이 수치가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위기적 상황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지급률을 높이자고 한다.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금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건 기성세대고 연금의 수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논의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지금
이 회사원들은 연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40년이나 지나야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청년층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견들 중에는 이렇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한 500명한테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한 다음에 투표한 것인데, 그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5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명을 가두어 놓고 가스라이팅 시킨 결과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한 세대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한 세대들 연금 고려장 시키겠다. 청년층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미래 세대, 결국 우리가 받을 연금을 감당해야 될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과 만나자 이러면서 이틀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자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속전속결로 연금개혁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 100년 대계가 걸린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청년층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가면서 또 기존의 연금개혁위원회가 논의한 이 안이 과연 진짜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면서 이 연금개혁을 좀 근원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걸 하려면 지금처럼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기 하듯이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다.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연금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급하게 달려가면 안 하는 힘은 못하다. 22대 국회가 차분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이, 여야 정당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먼저 이 연금개혁 문제를 토론하겠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선언을 하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게 연금 전문가 윤성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과 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또 아주 냉철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의 주요 칼럼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벤져스 토크 배틀,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두 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 결과가 나왔는데 부결됐죠? 예.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김경국 대표. 일단 표수를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스크린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다는 5명. 네. 채널A에서 기자들이 5명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소신대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소신대로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6표가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습니다. 어. 이수진 의원 불참했고 그 다음에 179명
야권에 179명인데 179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5명이 찬성을 했다면 자기들 말 맞다고 찬성을 했다면 184표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5명하고 이수진 의원 하면 6명, 최소한 6명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기권 내표는 누가 기권한 거로? 무효 내표죠. 예, 무효. 사실은 무효 이거도 어느 쪽에서 무효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무효가 나왔다면 이거는 찬성표로 볼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민주당 저쪽 야권에서 무효가 나왔다면 이거 반대표로 볼 수 있고, 반대표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무효 부분은 뭐 샤이 양쪽에서 샤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무효가 4표가 나왔어요. 예.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표단 속에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네. 표단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22대 국회에서 야권에서 계속 특검 공세를 펼칠 건데 네.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거 결속은 됐다, 결속은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석기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통과가 안 된 거 여기에 큰 일단은 의미를 두고요. 만약에 통과됐으면 저는 진짜 난리 났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앞만 봐도 국민의힘 이탈표보다는 이게 민주당 쪽 이탈표가 있다는 생각에 네. 저는 또 다르게 살짝 볼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이재명의 리더십 있죠. 네. 이거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부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거기에 좀 방점을 찍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추미애 국회의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국민의힘은 이미 선언했잖아요. 5명은. 나 투표하겠다. 소신 발언했고. 그중에 또 오늘 대부분 보면 다 소신 있게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또 밝히니까요. 그럼 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번 부분은 오히려 이제 통과 안 된 것에 정말 다행이지만 물론 이제 108명밖에 안 되는 22대 그 국회 이거는 더 위험하죠. 이제는 8명만 또 꽂히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 하고 저는 보이지 않게 대통령실 있죠. 이래 난 긴밀하게 잘 협력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좋게 봅니다. 아주.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뭐 이 추측하고 추정하는 건 다 불확실한 거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무효표, 무효표가 뭐 이 개표위원들이 있으니까 네. 개표위원들이 아마 이러저러하게 전원한 것 같은데 뭐 우선 가, 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가를 쓰거나 부를 쓰는데 가 써놓고서 가료를 쳤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표가 4표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지금 채널A 기자가 뭐 5명한테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 소신 꺾었다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라고 썼으니까 자기 소신대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당의 당론과 다르게 자기들이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말 엄청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여당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소신은 가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가로 열고를 쳐가지고 무효표로 만들어버리고 그 무효표로 만들어버리면 어쨌든 찬성 표현은 안 들어가니까 사실상 그 반대표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저 좌파는 좌파대로 거의 100% 똑같죠. 완전 100% 찬성하고 우리 범여권 이게 친여 무소속이 2명 있으니까 황보승이하고 저 하영재 이 두 사람 포함해서 거의 완벽하게 행동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상상하거나 추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또 숫자가 딱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소신 있게 김웅 같은 경우는 소신 있게 부결 딱 했을 것 같거든요. 김웅 같은 경우는. 아니, 가결. 가결.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무효표가 4표가 나왔기 때문에 찬성 5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절로 갔다고. 그렇죠. 예. 지금 박사님 말씀에 한 명이 갔으면 아마 김웅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사실 정확한 얘기라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도 자기 찬성을 그냥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칙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그거 부분에 그 특검 검사 임명이라든지 그런 거 합의하면 나 찬성하겠다. 사실 이랬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범여권의 찬성표 소신을 밝힌 사람들도 네. 여권으로서의 고민이 그렇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효표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썼겠어요. 예. 네, 무효표를 만들어 버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한 대여섯 명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왔다고 하면 그럼 거기도 상식 갖고 있는 사람이 대여섯 명은 된다는 뜻인데 과연 저 세력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아니 뭐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해서 좌파 본색이 어디 가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아니 글쎄 있으니까요. 아니, 예, 공천 못 받은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해서 좌파 본색이 없어지는 거냐? 예.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예. 절대로 아닌데 예. 다만 거기서 차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 안에요 공수처 있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다 문재인 때 만들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때 만들고 그러니까 친문계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세력도 또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한데 네. 저는 그냥 제일 감명하게 그렇게 해석. 아, 예, 저도 뭐, 하고 예. 싶습니다. 김웅 하나 빼고요. 딱 그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 예, 오자 토크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자요? 예, 오자 토크 나가겠습니다. 오자. 예,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죠. 아, 이 오자 하면은 이거. 오늘의 꼭 이 들어요. 투표 결과, 예. 오늘의 투표 결과 어제는 부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예. 범여권에서의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10표가 될 수도 있다. 뭐 심지어는 17표가 나와서 그렇죠, 무슨 예.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뭐 온갖 바람을 잡았지만 예. 실제로 보면 거의 이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투표 결과를 놓고 예. 한마디로 이 투표 결과를 정의한다면 네. 5자로. 다섯 자로. 아, 진짜로. 뭐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진짜 크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자 토크 참여하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아시아투데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인 건 아시죠? 오자 토크라. 예.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가장 올바른 자유우파 정론 신문입니다. 이 아시아투데이를 석 달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무료 구독권을 두 분께 저희들이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자 쓰셨으면 들어주세요. 네. 나라 살렸다. 그렇습니다. 나라 살렸다. 엄청나게, 예. 이건 진짜, 네, 말씀하세요. 이게, 이거 만약에 통과됐으면요. 네. 이게 완전 최해병 진상규명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최상병 진상규명 한다면 공수처가 워낙 지금 빠르게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딱 징검다리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게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효표 찍었다고 보고 네. 그런 면에서 나라를 살렸다. 정말로 다행.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오늘 이 통과가 됐더라면 그 순간부터 탄핵 열차가 아하.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 지 대표님 말씀 맞다네. 만약에 저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이 사람들이 이 오늘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 수순이 뭔지 바보자들도 아닌데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에서 칭찬받을 사람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지휘해서 막아낸 추경호 원내대표.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진짜 아주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낙 자기 일이 그러니까 뭐 칭찬은 받지만 박수까지는 제가 못 치겠는데 예.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윤재욱 전 원내대표. 이 사람은 원내대표 그만뒀는데 맞습니다. 이 예.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심해서 예.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다녔어요. 야, 그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게 정말로 이번에는 위기 의식을 느꼈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따라도 이 더운 날에 아라도 한 잔 제가 꼭 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 용어를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따 했다가 했다가 예, 지금 아직 늙어서요. 따합니까? 뜨합니까? 따합니다. 예. 따합니까?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들 오자 토크 보겠습니다. 한 분씩 선택해 주십시오. 네. 사필 귀정 요.
네? 사필 규정 뭐요? 요. 요요? 사필 규정요에서 오자를 맞추고 아, 예, 예. 맞춰주셨어요. 그냥 느낌표 안에 있어도 돼요. 네, 사필 규정요. 그래서 국힘 당연한 결과 네. 우리 이겼다. 아, 예. 우리 이겼다. 아, 예. 자, 결과 존중해. 오늘 이건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갈 이뭉? 그것도 줄임말 오늘 아닙니까? 예, 이뭉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뭉? 예. 자, 국힘 잘했다. 또 논란 제명. 또 논란 제명. 오, 야. 용적 죽겠지. 민주당 아웃. 찬성한 자 킬. 윤석열 화팅. 이거야 이거. 통쾌상쾌다. 부결 국민 뜻. 언론들 메롱. 부결 민의 뜻. 결과 승복해. 저는 선택했습니다. 예. 예, 누굽니까? 혹시라도 같으면 또 제가 딴 것도 그러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예. 또 논란 제명. 또 논란 제명. 혹시 같으면 예, 다른 것도 저는 모르고. 용용 죽겠지라 하겠습니다. 또 논란 제명 남희님. 예. 바로 밑에 용령 죽겠지는 미선아님. 아,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틀간에 걸쳐서 잘 진행됐습니다. 예.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경국 대표. 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 핵심 포인트가 우리 왜 저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의 엄청난 저자세 외교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자세를 보여주는데도 쎄쎄쎄쎄로 일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가서 홀대 받았죠. 오만천대를 받고 골대를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오히려 한미일 이거 유대가 공고해지니까 이건 오히려 중국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를 이렇게 이재명처럼 쉐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을 보여줄 때 그때 진정한 대등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 부분을 얘기했었죠. 탈북민 문제. 탈북민 문제 물론 뭐 리창이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탈북민 문제를 꺼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회담이 오히려 그 삼국이 빨개 벗고 낱낱이 각각 정체를 다 이제 그 드러내 보인 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 외교적 수사 문제가 아니고요. 그대로 다 빨개 벗고 모두 이제 맨 땅에서 정체가 못 다른 게 그대로 다 드러났다. 이제 진짜 한미일이든 한중일이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중일 이거 이제 정상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요. 네. 이 회담 전에 바로 요거 하는 과정에 북한이 ICBM을 사실상 쐈는 거 아닙니까? 정찰 위성을 쐈잖아요. 대놓고 쐈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니 그 2분 만에 공중 폭파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 어떻게 1단계 로켓에서 폭발이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서 제가 2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용령 죽겠지 하고 할 그런 적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지금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자, 2018년엔 이 회담에서 어떤 선언문이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연도는 완전한 비핵화를 노력한다라고 해서 약속해서 노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은 봤더니 비핵화 문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억지로 하니까 딱 중국은 저는 이런 정상회담 선언문 처음 봤는데요. 중국은 역외 안정, 그러니까 역내 안정 요 단어를 넣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넣고 그다음에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끌려간 사람들 있죠. 납북자 요것들을 각각의 다 자기들이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이거에 합의했다가 아니라 한국 따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이제 진짜 실체를 알고 다 빨개 벗겨놓고 모든 걸 다 드러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급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중국 급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북한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지구들이 살기가 급하니까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에 어쨌든 나왔다. 예. 그리고 3국이 FTA, 2차 FTA 협상을 같이 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꼭 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그 총리가 누구야? 리창? 아니, 리창 총리가 저기 불렀잖아요. 그 우리 삼성에 이재용. 이종을 딱 불러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그 키워드를 딱 보면 저는 눈에 딱 띄거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 쪽이니까 딱 그 관련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꼬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SK, 삼성 이런데 우리 반도체 쪽 있죠, AI 쪽 이런 데가 중국에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죠. 알겠지만 이제 중국에 투자해 놓은 게 많으니까 또 그러다가 불안해서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아니 그 연금 개혁이 1년 넘게 그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뒷북 치듯이 이재명이가 갑자기 뭐 그것도 처음에 착각인지 거짓말인지 하고 나왔어요. 거짓말이죠. 정부 안을 자기가 받겠다고 민주당 안을 지가 받으면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 나왔다가 지금 뭐 이틀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진짜 연금 전문가 윤성명 위원회 그 전 회장의 그 칼럼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렇게 갑자기 연금개혁 들고 나온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써주십시오. 여기요? 그냥 써서 좀 이거는 5자 7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써주십시오. 자, 썼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재명이가 갑자기 연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교활한 전술이다. 그렇습니다. 다급해졌다. 조금 결이 좀 다른 말씀. 다급해졌다. 교활한 전술부터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교활한 전술이고요. 저는 무시무시한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당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금만 딱 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연금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4대 개혁 중에 연금 들었지만 또 지금은요 종부세도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한가구 종부세.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보수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젠다였잖아요, 늘. 근데 이게 느닷없이 종부세 폐지? 그렇죠. 그 우리들 보수의 아젠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교활한 거냐? 지금 모든 지금 이 좌파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그쪽 관련 특검이라든지 다 이런 것만 끌고 갔거든요. 정치 공세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사실은 저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거다. 왜냐하면 보수 중도층을 흔들어 놓는 공작이거든요. 동시에 대통령실과 여권, 다시 말해 국민의힘 여기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저는 보니까 흔들리고 있더라고. 내부도. 그런 면에서 이자들이 정치 공세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국민들 보수층 여기까지도 흔드는 정책 전술을 갖고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급해졌다는 거죠. 저는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인가 목요일 전인가 금요일 오후인가 그때 뭐 하여튼 갑자기 13% 45%가 여당 아니니까 우리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착각이 아니고 아닌 걸 자기들 여당의 안이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들고 나왔다는 건데 그러다가 바로 또 하루 만에 또 그럼 우리 44%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45% 44% 1% 포인트 차이지만 보니까 70년을 계산해서 보니까 이게 1천조 차이가 나는 거랍니다. 무려 1천조가 되는 금액을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불과 하루 사이에 이걸 그럼 내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연금개혁 자체는 관심이 없다. 연금개혁은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정치적 이게 지금 내용은 정책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사실 며칠 전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 도대체 의도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감이 도저히 안 잡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혹시나 이제 다음 달 7일 날 불법 송금 문제
그 이화영 선고, 이화영 선고가 있으니까 그 이화영이 만약에 뭐 실형이 나올 건데 이화영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부분인데 그 전에 어떻게 좀 여권도 흔들어 놓고 내 위치도 좀 더 격상시켜 놓자. 왜 영수회담도 다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전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한 두 이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그 무슨 회고록인지 뭔지 대담인지 뭔지 썼어요. 그 왜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줬는데 그걸 회고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외교부 차관한 사람이 대담하고 그 사람이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바람에 김정숙이 타지말 예. 그게 재점화됐습니다. 재점화. 혹시 저 김정숙이한테 뭐 엄청 저 닦이지 않았을까 아마 싶은데. 그날 저녁에 박살 났을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문다혜 의혹이 여기저기서 그동안 네, 수사됐던 네, 것들이 네. 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7차 토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욕설이나 비속어는 하지 마시고 네. 좀 점잖게 품격을 지켜가면서 7자로 문재인이 문다혜 문정 김정숙이 네. 일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예. 어이구. 문재인이 이거 몇 자? 김정 7자요. 7자, 예. 문재인이 김정숙이 문다혜 이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시는데 욕설 비속어는 하지 마시고 네. 7자 7자로 네. 한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오늘 저 이 두 분이 5자 7자 그냥 쉽게 하시네. 네. 내가 지금 갑자기 낸 아니 옆에서 하도 질문인데? 빨리 지어가지고 예. 제가 이거 이 원고에도 없는 건데 갑자기 제가 던진 아. 질문인데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훈련하고 왔습니다. 연습하고. 문 패밀리 특검 고. 네. 곧자는 동그라미니까. 7자군요. 예. 문 패밀리 특검 고. 예. 삼김 특검을 넘어서 예. 다시 말하면 김정수, 김혜경 이미 우리 김건희 여사 삼김 특검을 넘어서 별도로 문 패밀리 특검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 쓰면 또 7, 8자가 되니까 한글로 읽겠습니다. 예, 문 패밀리 특검 고. 예. 도대체 끝은 어디? 지금 이 사실은 양파도 이런 양파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건드리면 나옵니다. 아니 양산도 어떻게 양산 양파는 좀 다르지 않나?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분명히 다가 아닐 거거든요. 수사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김정숙 문제도 그렇지만 문재인 문제, 특히 저 문다혜 문제 저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한 번은 이게 바로 문재인 게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7자 토크입니다. 두 분 선정해 주시고 선정된 두 분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입니다.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완전 콩가루 집안. 가족도 가족 나루. 구제불능 일가족. 갑질 적폐 패밀리. 감옥에 같이 간다. 저들은 가족 범죄. 쇼는 이제 그만해. 그 인간들 아프네. 관봉권 팍팍 썼냐. 마르코스 생각남. 오, 좋네. 쇼는 이제 그만해. 문일과 최후의 날. 네. 지구를 떠나거라. 국립대학에 입학. 그 가족의 그 딸. 그 가족들의 그 딸. 7자네요. 저는 정했습니다. 마이 무따 아이가. 아까 내가 적을라 했는 건데 그러세요? 야. 제 무덤 제가 팠다. 이 대단한 우리 품격 잃은 가족들. 엮어서 큰 집으로. 다시 말. 엮어서 엮어서 큰 집으로.
고칠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예. 네. 저 정했습니다. 저는. 자, 그래요. 자, 최재규 대표님. 예, 엮어서 큰 집으로. 엮어서 큰 집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엮어서 큰 집으로. 제라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엮어서 큰 예, 집. 아주 탁월하십니다. 저는 구제불능 일가족. 구제불능 일가족. 구제불능 일가족. 어디 앞쪽에 있어요? 예, 앞쪽에 있었습니다. 구제불능 일가족. 저는 그 한국판 마르코스 그것도 참 좋은데요. 한 사람만 해야 되니까. 구제불능 일가족 운사님이 예, 아, 예. 선정되셨습니다. 예, 두 분은 예, 저희 아투TV 이메일이나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뭐 내일 모레 끝납니다. 네.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 이제 사실은 21대 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말은 뭐 너무 많이 나왔었죠. 네. 역대 최악의 국회는 맞는데 21대 국회를 평가하기보다 저는 22대 국회가 더 우려스럽다. 22대 국회 사실 21대 국회도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22대 국회 지금 특히 민주당 이재명 공천 받고 온 저 사람들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 사실 잠이 안 옵니다. 네. 이재명이 더 걱정돼요. 이재명도 걱정. 저것들 내가 공천은 줘서 당선은 시켰는데 저것들이 어디로 튈지 이재명이 더 잘 모를 거예요. 이재명도 아마 그래서 빨리 한번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테스트. 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국회가 아마 열릴 거요. 22대 국회는. 21대도 사실 저는 딱 한마디로 하면 검수완박이 사실 가장 크게 났거든요. 하나의 사법 체계를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 아닌가요? 네. 근데 22대는 뭐 예를 들어 기소청까지 만든다는 식으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아예 국가 체제를 흔드는 악법들을 아마 계속 통과시키고 추진할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22대 국회 문 열기도 전에 본청 옆에서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들이. 네. 민주당. 거기다가 대통령 탄핵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선자 결의문에 자기들 워크숍하고 결의문에 탄핵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여기에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이제 원내대표는 뽑혔잖아요. 당대표는 아직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들어오는 이 국민의힘 108명이 108 번뇌가 되지 않도록 108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계속 칠자 토크하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21대 국회 폭망. 아, 예. 공주는 잠 못 들고. 탁월하신 7자를 또 맞춰가지고 탁월하시네요. 예. 네, 자, 아참 이 문제 잠깐 짚어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말이죠. 예. 저 좌파들 더불어민주당이 예. 뭐 이해찬이가 뭐 3년 너무 길다 막 이렇게 아니 저기 선동을 하더라고요. 조국하고 뭐 네, 그러니까 조국이가 뭐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나경원이 어제 관훈 클럽 토론이었습니까? 뭐 하여튼 거기 가서 다 열어놓고 개헌 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늘 완전히 그냥 맹폭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 아투TV 시작하자마자 댓글창에도 나경원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자 나경원이 어쨌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다. 대통령 임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뒤늦게.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헌법적 규정이거든요. 대통령 임기. 그럼요.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 단축, 이게 어쨌든 여기저기서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주 기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그런데 하나는 오히려 제가 나경원 지금 당선자 전 대표였죠. 굉장히 신중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까마귀 날자고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이렇게 지금 막 개헌 문제 얘기했는데 이때 이런 발언에서 왜 했는지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나경원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왜냐면 박사님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그리고- 정도 이렇게, 예. 아니, 왜냐면 그 해석이 개헌 문제. 나경원의 그 대답은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궁금해서. 한번-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네. 패널이 개헌 얘기를 쭉 하면서 예, 예. 대통령 뭐 임기 단축 얘기까지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나온 실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나경원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저들의 조국이나 쟤들 주장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동조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경원 당선자가 뭔가 마음이 급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무리 급해졌다 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건지를 잘못 찾은 거죠, 마음이 아니면 급해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답이 꼬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중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꼬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나경원을 잘 몰라서 신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박사님한테 진짜 오늘 여쭤보려고 저도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왜 그런. 이 좌파들이 흔든다고 네. 그냥 흔들리는 이 국민의힘 아, 예. 여당 의원들 뭐 중진이건 뭐 중진 중에 초선이건 중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믿고 어떻게 앞으로 3년간 예, 예. 대통령 임기 중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며 예. 정권 재창출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뭐 나이 연대할 때는 또 뭐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것처럼 이런 또 아니 그러니까 액션도 취하더니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감을 못 잡아가지고. 예.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지석규 대표님. 조금 아까 제가 그 오자 토크에도 했지만 정말 이번에 나라 살렸거든요. 저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번에 왜냐면 낙선자들이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5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도 무사히 이번에 이렇게 잘 협조를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국 대표님. 근데 이제 또 아마 22대 국회 되면 또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겠죠. 또 불안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네. 몰아붙일 텐데 어쨌든 간에 108명 이제 내일 모레 임기가 시작됩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서 잘 이 윤석열 정부를 잘 지켜나가고 네. 또 앞으로 우리나라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저 야당에는 뭐 도저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국가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저 사람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반을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108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고성호 TV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했는데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개원을 하잖아요. 192대 108 네, 네. 이렇게 싸우면 100점 100패죠. 뭐 이겨낼 방법도 없고 견뎌낼 재간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08명 갖고는 안 되는데 예. 대통령과 108명이면 돼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있고 네. 인사권을 갖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기 전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권한, 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그다음에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예. 이 세 개의 권한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권한에다가 108명이 딱 결합을 하면 192명 저거 허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표결 사태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딱 방어벽을 쌓으니까 저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 아니 113석이나 108석이나 어쨌든 200석만 막아내면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22대의 배지를 달 이 국민의힘의 108명의 당선인이
오늘 상황을 정확하게 그 보고 네. 아 우리가 살 길은 이거구나. 단결.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쳐서 대처하는 거구나. 이러면 저 192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교훈을 오늘 108명의 당선인들이 얻었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아투TV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로 진행했습니다. 김경국TV의 김경국 대표, 센슈TV의 지석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